반갑습니다. 2학기 온라인 강의 영상 중 5번째입니다. 개학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한 주 간격으로 병행되다 보니 여러분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2학기 온라인 강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영상을 통해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개인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타고난 성향, 기질, 그리고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개인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 영상을 통해 높임 표현에 대한 교과서 활동 풀이를 하였고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세 번째 강의 영상을 통해 시간 표현에 해당하는 교과서 활동을 풀이하였고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의 언어가 요인에 따라서 세분화될 때 지역을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 계층의 차이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분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방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투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회 방언은 나이, 세대,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같은 직업에 따라 사회 방언이 파생된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라인 강의 영상을 통해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5번째 강의 영상을 통해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 223쪽을 확인한 다음 5-1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5-1단원은 214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14쪽의 생각 열기 활동으로 제시된 진달래꽃의 강원도 방언 버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강원도 방언으로 시를 옮겨 썼을 경우에 그 시 작품이 향토적 특색을 드러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지역 사람에게는 친근한 정서를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 사람이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준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역 방언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지역 방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의사소통의 효율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215쪽은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교과서 216쪽부터 222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세 번째 강의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23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23쪽에 수록되어 있는 대화는 할머니와 서준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할머니 말의 특징은 이렇게 낱말뜻풀이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제주도 방언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서준은 할머니의 제주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준의 말의 특징은 이와 같은 청소년 세대의 사회 방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할머니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을 대화 상대인 서준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서준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의 사회 방언을 대화 참여자인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대화는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의 대화는 기존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의 계기는 서준이 할머니가 쓰던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대화에서 서준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할머니의 언어인 제주 방언을 엄마에게 미리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할머니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보라는 것인데요. 지금 수록되어 있는 대화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오해가 방치될 것이고, 점점 그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커지면 소통의 단절이 생길 것이고, 이 단절이라는 벽이 결국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갈등을 빚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소통을 통해 오해와 단절과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애초에 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노력이 있어야만 다양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박스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가 때로는 불편을 주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 의사소통은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어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원활해져야만 하고, 이 원활한 의사소통은 상대와의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4쪽을 활용해서 우리가 5-1단원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방법에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이냐? 타고난 기질과 성향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되었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의 대화 상황에서는 그 상대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고 나와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학습한 내용은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이었고,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 구체적으로 하나의 언어가 어떻게 세분화될 수 있는가, 그 요인에 따라서 지역에 따른 세분화, 사회적 계층에 따른 세분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고, 그 각각을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지역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투리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방언은 사회적 계층에 따른 언어의 분화이며 크게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과 직업, 어떤 전문 용어와 같은 직업군에 따른 사회방언이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에 따라 그리고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배운 이유는 결국 그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우리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만드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임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5-1단원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강의를 통해 학습할 내용은 우리 교과서 225쪽에서 234쪽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한 후 대화의 원리라는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225쪽부터 234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5-2단원은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은 우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 중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입니다.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대화의 원리를 배우는 것과 상황별 대화 방법, 전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이 두 가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의 원리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원리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226쪽부터 229쪽까지 구성된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교과서 활동 230쪽에 가서야 대화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4페이지에 걸쳐 설명된 내용은 부탁하는 상황, 거절하는 상황, 건의하는 상황, 사과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별 대화를 다루고는 있지만 실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다 할 정보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하나마나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읽었던 탓에 매우 이 교과서 구성에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는 234쪽을 통해서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화를 다룰 때 부탁이나 건의, 거절, 사과라는 이런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그야말로 각각의 대화 상황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 놓은 이 도표를 보면 부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건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 거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사과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이 상황별 대화에서 각각의 상황에 어떤 전략이 다소 효과적으로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요령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다만 대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화 일반의 원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은 대화의 기본 원리인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과서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데다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상황별 대화 전략에서는 전략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 정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단원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고 수업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의 원리를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 강의할 것이고, 대화의 원리를 학습한 이후 상황별 대화 방법, 전략은 여러분이 9월 16일 수요일에 반장편으로 전달받은 프린트를 활용해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원리란 다양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인데요. 이 다양한 상황에 지켜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화든지
그 대화가 거절하는 것이든 부탁하는 것이든 칭찬하는 것이든 감사하는 것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든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화의 목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 참여자인 상대와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화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 상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지금 이 개념을 선생님이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를 배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면서 대화하는 것을 두고 정중어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중하게 말하는 법이라는 것이고 이 정중어법에 해당하는 것이 이 5가지의 경륜입니다.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5개의 경륜 중 먼저 요령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참 여러분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요령의 경륜에서 요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요령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요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요령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절묘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통해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데 꼭 필요한 이치가 바로 이 요령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령의 경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의 경륜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쓰는 말하기 규칙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요령의 사전적 정의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요령의 경륜을 포함해서 공손성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원활한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배려하여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이치란 무엇이냐? 바로 상대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화 사례 2개는 모두 첫 번째 화자가 금요일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 요구를 받는 상대라면 서연이 혹은 지혜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승우와 같은 말하기, 석재와 같은 말하기 중
어느 편의 말하기가 여러분에게는 보다 더 배려받고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승우는 서연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급하게 내라고 하면 서연이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겠죠. 그에 비해 석재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내줄 수 있겠니와 같은 의문 형태로 요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석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조금 더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는 것,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 있게 대화하는 것, 그것은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말한다는 것이다. 이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령의 경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탁,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 지금 이 대화 상황에서 석재와 같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공손성의 원리 중 두 번째는 관용의 경륜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은 상대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타인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용서할 때 관용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상대의 잘못을 이해해 주는 것도 관용의 한 측면이겠지만 어떤 불편한 상황 혹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나 책임을 상대에게서 찾지 않는 것, 상대에게서 찾기보다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 또한 상대를 배려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관용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불편함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관용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살펴봤던 요령의 경륜은 상대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관용의 경륜은 자신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서연과 지혜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모두 보다 더 쉬운 자료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 서연과 지혜의 말하기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서연의 경우는 자료를 쉬운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자료가 어려워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누가 주신 것이냐? 지금 이 대화에서 듣는 상대인 선생님이 주신 자료가 어려워서 이 자료 활용의 어려움을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지혜의 경우는 그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와 같은 표현을 통해 조금 쉬운 자료로 교체를 요청하는 이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상대가 선생님이다 보니 여러분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듣는 상대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서연처럼 말하는 경우는 내가 자료를 잘못 줬다는 건가? 라는 어떤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고 이러한 말하기가 듣는 상대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혜와 같이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해결이 필요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로,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표현하면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을 애초에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의 방법, 규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는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중 지금 선생님과 2개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운 것은 요령의 경륜이었고, 요령의 경륜은 상대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이 관용의 경륜이고요. 관용의 경륜은 자신의 부담을 높이는 것,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중 세 번째 경륜은 칭찬의 경륜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대화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예에서 서영과 지혜는 아마 둘 다 발표를 한 것 같고 발표를 할 때 떠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할 때 떨었다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승우와 석재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승우는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이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여기에는 칭찬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잘한 점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잘못한 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석재는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되었어 라고 해서 상대의 행동 중 잘한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한 후에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라고 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듣는 상대, 서연 혹은 지혜라면 승우와 같이 말하는 것, 석재와 같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칭찬의 경륜이 어째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공손성의 원리는 겸양의 경륜입니다. 겸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겸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양의 사전적인 뜻은 겸손한 태도로 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주어진 예에서 선생님의 칭찬에 대해 서연과 지혜는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대해 서연의 경우는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음에도 잘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신만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만심이라고 하죠. 그에 비해 지혜의 반응은 동일한 칭찬에 대해 겸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연과 지혜 중 겸양의 경륜을 지키고 있는 화자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칭찬과 그 칭찬에 대한 반응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앞서 칭찬의 경륜을 배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칭찬은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 겸양의 경륜을 지킨다는 것 또한 지나치게 상대의 칭찬을 부정해서 상대를 오히려 무안하게 하는 것,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비하하여 상대를 난감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겸양의 경륜을 지켰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지나친 자기 부정, 그리고 상대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부정은 그 자체를 겸양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겸양의 경륜이 어디까지나 공손성의 원리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를 배려하여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대화의 원리라는 점에서 지나친 자기 부정, 상대의 평가에 대한 부정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5가지 규칙 중 마지막입니다. 동의의 경륜인데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의 경륜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무조건 동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문에서 서영과 지혜는 같은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한 승우와 석재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우뿐 아니라 석재 또한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서연이 얘기하자마자 안 된다고 하여 상대를 무안하게 하고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거절한 데 비하여 석재는 먼저 상대의 제안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의견이 다르더라도 승우의 방식보다는 석재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제안하고 있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의 경륜은 생각이 다른데 무조건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차이나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규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이 5개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리,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어서 순서 교대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는 긴 시간 혼자 말하는 연설과 다르게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순서 교대 원리라고 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대화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여 오랫동안 혼자 말한다거나 또는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침묵하며 언어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누군가의 말하기에 불쑥 끼어들어서 상대의 말을 끊어놓는다거나 또는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갑자기 꺼낸다거나 이렇게 대화의 흐름은 다양한 이유로 방해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와 같이 대화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흐름을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를 의식하면서 적절한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이 순서 교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화의 원리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230쪽 활동의 보기 상자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기 상자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화의 원리 가운데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순서 교대의 원리란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모두 읽었지만 여기에는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칙, 우리가 배웠던 5개의 경륜 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231쪽 활동에서는 그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공손성의 원리가 어떻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분석해 보라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구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우리는 이 5개의 내용을 이 강의를 통해 배워보았다 라는 것이고, 이 공손성의 원리는 출제에서도 종종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경륜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 5개의 경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협력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대화는 대부분 목적을 갖게 되는데요. 이 목적은 우리가 의식하는 다소 사무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목적 없이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와 수다를 떤다의 경우에도 이 수다를 떠는 행위를 통해서 친구와의 친밀감, 얼마나 우리는 잘 통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대화를 통해 그런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대화 참여자가 상호 간에 4가지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협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냐? 첫 번째는 양의 경륜입니다. 양의 경륜이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 때도 대화는 진전되기 어렵고, 또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가 공유되었을 때도 대화는 산만해지게 마련이어서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 경륜입니다. 여기서의 질이란 얼마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느냐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면 대화 참여자가 상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련성의 경륜입니다. 관련성의 경륜은 대화의 목적, 화제,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면 산만하게 이 대화가 산만해지면서 애초의 목적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산만하게 퍼져나가는 대화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협력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태도의 경륜입니다. 여기서 이 태도의 경륜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서 상대가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끔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뿐만 아니라 예절에 맞게 말을 하는 태도 일반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협력의 원리도 종종 출제에서 다루어질 때는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아니기도 했고,
또 여기까지 정보를 더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협력의 원리는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만 하고 출제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원리도 종종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언급되는 내용 영역이고요. 이 부분이 언급될 때는 대체로 지문의 형태 혹은 보기의 형태로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강의 내용이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오늘 배울 학습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 영상을 통해서 교과서 223쪽을 확인하고 우리 교과서의 5-1단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학 이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은 우리 교과서 5-1단원과 5-3단원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그리고 5-2단원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화의 원리 중 오늘 배운 내용은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는 중간고사 출제 범위에 해당하니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학습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상황별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9월 16일에 반장을 통해서 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남아있는 수업 시간과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학습량의 부담을 고려하여서 상황별 대화에 대한 내용은 중간고사를 치른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는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 10월 넷째 주 이후의 수업에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학습지를 잘 챙겨서 보관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 감정 단어 모음은 시험과 별개로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전에 읽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미권에서 성장한 학생들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에 조금 더 우유부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달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감정 단어 모음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나 다양한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인지, 그런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고, 그렇게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발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과 별개로 여유가 있으실 때 이 감정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선생님이 출제하는 범위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요약됩니다. 5-1단원에서 개인의 성향, 자라난 환경, 기질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어떤 것이며 방언을 사용하는 것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요. 5-3단원을 통해서 학습한 문법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대화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 때 틈틈이 연습해왔던 비문학 독해 실력에 대해서 진단해 보게 될 텐데요. 출제에 활용할 지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3반과 4반을 제외한 5개 학급의 경우 이번 시간 수업 영상, 대화의 원리까지를 학습하는 것이 이번 주 학습 분량입니다. 3반과 4반 2개의 학급은 1시간 분량이 더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난 9월 16일에 배부한 5-1단원과 5-3단원의 형성평가 학습지 풀이 영상을 만들어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 영상에 대한 링크를 지난 모의고사 풀이와 같이 각 반의 단톡을 통해 전달되도록 할 테니 이 풀이 영상을 활용하셔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남아있는 대략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은 등교 수업을 받게 될 텐데요. 이 2주 동안에는 추석 연휴와 재량 휴업, 개교 기념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등교 수업 동안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모든 수업 동안 독서 노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개학 이후에 선생님이 독서 노트는 대체로 주 후반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의 2주는 예외적인 기간이라고 인지하시고 항상 선생님 수업에서 독서 노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을 통해 전달드린 학습 내용, 대화의 원리뿐 아니라 시험 범위에 대한 전달사항, 5-1단원과 5-3단원에 해당하는 형성평가 풀이 영상에 대한 학습,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의 등교 개학 동안 독서 노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잘 인지하시고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